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시험 소개를 진행할 강사 정호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반려동물관리사 필기시험의 세 번째 과목인 펫 매니저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펫 매니저 과목의 주요 평가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반려동물 관련 직업의 이해, 두 번째 반려견 교육훈련 행동교정의 이해, 그리고 도구 스포츠 훈련의 이해, 특수 목적견 훈련의 이해, 이렇게 네 가지로 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반려동물 관련 직업의 이해는 무엇을 뜻하냐? 반려동물 관련 직업이 처음에 우리가 한 5년, 6년, 7년 전만 하더라도 반려동물 관련 직업하면 애견 훈련사와 애견 미용사만 생각이 되었었죠. 근데 지금은 애견 유치원을 보내고 애견 호텔에 보내고 또 펫시터에게 또 도그워커에게 나의 반려견을 또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반려동물만 전용으로 운송하는 택시까지 지금 면허를 내고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련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별로 꼭 필요한 그 직무 수행 능력이 있지만 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펫 매니저 과목에서는 그런 반려동물 관련 직업별로 꼭 필요한 훈련하는 방법들, 그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그런 관리 지식들 이런 내용들을 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려견 교육훈련 행동교정이해. 자,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반려견에 대한 이제 반려묘는 아직까지 좀 훈련적인 부분들이 많이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근데 주로 반려견 위주로 해서 어떤 교육하는 방법, 훈련하는 방법이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그 교육하고 훈련은 약간은 다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하는 그 행동 자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출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훈련이 됐든 또는 어떤 다른 견주들이 됐든 이러한 훈련 커리큘럼들을 잘 짜고 또 실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약간의 의미 차이가 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반려견 교육하고 훈련하는 방법들, 그리고 또 훈련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어릴 때, 그리고 또 신생아기죠. 어릴 때는. 그리고 얘네들이 과도기,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 고등학생 정도, 질풍노도의 시기, 그리고 또 넘어가서 얘들이 이제 청년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회화기, 그 이후에 성년기, 노년기, 그 단계별로 꼭 필요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단계에 걸쳐서 또 기초적으로 해야 될 예절 교육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교육이나 훈련 이외에 문제 행동들이 또 수시로 발생합니다. 물론 그 문제 행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문제적인 행동이지만 걔네들 반려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행동일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개체의 어떤 본능적인 행동과 사람의 사회생활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트러블,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을 바로 문제적 행동이라고 일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적 행동을 개라는 개체의 어떤 시각에서 견주가 접근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개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들, 이런 부분들을 반려동물 관리사가 견주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위해서 그러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각 분야별로 다양한 부분을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도구 스포츠 훈련의 이해. 도구 스포츠가 일상생활하고 있는 가정견들이 크게 도구 스포츠들을 할 경우는 흔치는 않을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캐나인 프리스타일,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도구 스포츠, 그리고 프리스비, 또 루아쿠싱, 다양한 어질리티 같은 애견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키우는 반려견들 중에서 에너지가 넘치고 예전에 사냥견의 특성으로 개량된 애들, 이런 개체들은 좀 자주 운동도 시키고 활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같이 애견 스포츠를 즐김으로 해서 개와 사람과 주인과의 어떤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또 어떤 서열 관계도 정확하게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서열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도그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수 목적견 훈련의 이해, 물론 마찬가지로 또 역시 가정견들이 특수 목적견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특수 목적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경찰견, 마약 탐지견 이런 부분을 뜻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옆에 장애 우리 도우미견들이죠. 보조견들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특수 목적견들이 있는데 이런 반려동물 관리사의 어떤 직무의 범위에서 특수 목적견 훈련까지는 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런 진행이 된다라는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수 목적견 훈련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측면을 평가 항목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부분에 대한 그 기출 문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 특정 부위를 만지려고 하면 물려고 하는 개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개가 그 만지면 싫어하는 부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꼬리나 손이나 발입니다. 그리고 뭐 코 같은 것도 만지면 조금 싫어하는 개들이 개체에 따라 좀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당연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옆에서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를 하죠. 근데 개들끼리 만났을 때 아마 잘 관찰하신 분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얘들은 가서 냄새를 맡는데 다른 상대방 개체의 엉덩이 쪽에 냄새를 맡습니다. 이제 페로몬 냄새 향이라고 하죠. 냄새를 맡는 그 행위가 서로 이제 탐색하는 겁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개들도 무리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예절이 있고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그런 예절을 개에게 그대로 접목했다가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가 싫어하는 발이나 꼬리를 느닷없이 너무 이쁘다라고 꼬리를 만졌을 때 개는 당연히 본능적인 보호 본능에 의해서 소심한 개들 같은 경우에도 으르렁거리거나 물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자연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 거고, 반려견을 처음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꼬리부터 만지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눈높이에서 옆으로 다가서세요라든가 이렇게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관리사가. 그리고 견주들도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상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정 부위를 만지려고 하면 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행동 패턴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 1번, 으르렁거린다. 맞죠? 예, 만지려고 하면 으르렁거리는 것이 개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왜 만지지 마, 나 싫어, 이런 의사 표현인 거죠. 자, 으르렁거린다고 해서 무조건 물려고 하는 행동이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코를 실룩거리며 주름이 진다. 맞습니다. 이제 특정 부위를 만지려고 하면 이제 물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격적인 본성이 조금씩 생기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 개의 어떤 행동 패턴은 으르렁거리거나 또는 코를 실룩거립니다. 그리고 코에 주름이 가게 되죠. 인상을 찡그리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인상을 이렇게 아래 위로 눈을 찡그리고 코를 찡그리는 표정인데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코를 실룩거리고 주름이 지고 입술을 이빨이죠. 송곳니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위협을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누우며 배를 보인다. 자, 이 부분은
틀린 행동입니다. 물려가는 개의 행동이 아니에요. 누우며 배를 보인다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은 난 당신에게 순종한다. 우리가 강아지끼리 또는 개끼리, 개체끼리 장난을 치고 할 때 그 장난을 치면서 강아지 때 장난을 치면서 서로 장난을 치며 무는 신용, 씨름을 하는 신용을 하면서 걔네들은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서열 관계에 대한 부분을 본능적으로 그때부터 이미 조금씩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힘에서 밀리거나 할 때는 누워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표시로서 배를 보이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배를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완전히 나를 공격해도 좋지만 나는 너에게 항복하니까 공격하지 마라라는 뜻이죠. 가장 배가 취약한 부분이겠죠. 이 취약한 부분을 보인다는 것은 너에게 무조건 항복이니까 나를 더 이상 건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우며 배를 보인다는 것은 물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구석으로 도망가거나 흰자위가 많이 보이며 불안한 눈빛을 한다. 자, 기본적인 약간 공격성을 보이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1번이나 2번, 그리고 또 노려보거나 정면으로 노려보거나 또 윗니를 드러내고 송곳니를 드러내고 하는 경우가 공격적인 패턴인데 아주 개체 중에 소심한 개체들이 있습니다. 소심한 개들은 구석으로 도망가서 아주 이렇게 숨어 있거나 또는 불안한 눈빛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보면 반려견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번 훈련자의 기본 자세는 사랑이다. 훈련자의 기본 자세는 사랑. 당연한 것이겠죠. 얘를 내가 전문가로서 주인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얘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얘가 가정에서 많은 트러블을 주인과 생기게 되어서 결국은 그 트러블이 해결되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버림을 받게 되면 유기견 보호센터로 들어가거나 또는 유기견으로 떠들이 생활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고 결국은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도 제대로 재입양이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적인 행동 때문에 재입양을 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나는 관리사로서 이 친구를 반드시 사람과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것이다라는 사랑의 마음으로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히 제지는 절도 있게 한다. 훈련을 할 때 제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긍정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될 때 있고 안 돼, 제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지는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정견 키우는 분들이 너 왜 그래? 안 돼, 하지 마. 내가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맴매한다 그랬지. 많은 단어들을 쏟아내는데 반려견은 논리적인 사고, 사람의 언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 짧은 두세 마디의 단어들은 반복해서 숙지하게 됨으로써 주인과의 표정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주인의 표정을 감지하면서 그 반복적으로 숙지된 단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두세 마디 이하의 반복되지 않은 단어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지는 절도 있게 안 돼. 반복적으로 얘가 숙지할 수 있는 제지의 단어를 반복해서 숙지를 시키면서 엄하고 낮은 목소리로 절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요. 3번, 즉상즉벌은 훈련 때에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훈련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즉상즉벌의 원칙입니다. 즉, 즉시 상을 주고 즉시 벌을 주는 원칙.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반려견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이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줘야 됩니다. 예, 그 상이라는 것은 보상, 간식으로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아주 사람이 즐거운 표정으로 너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즐거워, 잘했어, 또는 옳지, 예, 반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줌으로 해서 아, 우리 주인이 내가 이 행동을 하니까 즐거워하는구나, 또는 내가 이 행동을 하니까 간식을 맛있는 걸 주는구나, 이렇게 각인이 되는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할 때 즉시 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즉시 상을 줘야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그 견주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제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반려견이 집안에서 이제 대변을 봐야 되는 화장실이 정해져 있는데 그 화장실 위치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화장실 위치가 일단 반려견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위치, 예, 좀 은밀한 위치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위치에 반려견 화장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위치에 했는데 처음부터 당연히 잘 가서 대변 소변을 보지를 못합니다. 훈련을 해야 되겠죠. 훈련을 할 때 그 장소에 대변을 보았을 때 그 즉시 옳지, 잘했어, 칭찬을 하거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엉뚱한 곳에 대변을 보았을 때 즉시 제지를 해야 됩니다. 제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대소변 문제만큼은 이 제지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엉뚱한 부분으로 문제적 행동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식분증이라고 하는데 특히 어린 강아지들 이제 대소변 훈련을 하는 시기에서 당연히 어린 강아지들은 이제 훈련하는 시기니까 실수를 자주 합니다. 저기에서 제대로 된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가도 또 어리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엉뚱한 데 했을 때 안 돼, 너 왜 그랬어? 훈육을 하고 혼을 냈을 때는 얘네들은 주눅이 들고 아, 내가 여기에 대소변을 봐서 혼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아, 내가 대변을 봤기 때문에 혼나나 보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점점 체득이 되다 보면 사람이 없을 때 대변을 구석에 가서 봐버린다든가 혼날까 봐, 또는 대변을 끙끙 참는다든가, 예, 심지어는 참다가 못 참고 대변을 봤을 때 혼날까 봐 그것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이 고착하게 되면 남의 대변까지도 먹게 되는 그런 식분증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즉상즉벌, 혼낼 때는 즉시 안 돼라고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즉시 제지를 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일을 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는 즉시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즉상즉벌은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이고요. 4번, 개의 눈높이에 맞게 짧은 시간 동안 자주 훈련한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는 사람만큼 집중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공부를 할 때 하루 종일 또 공부할 수도 있겠죠. 집중을 해서. 그렇지만 개나 고양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이 있죠. 네. 그래서 훈련할 때도 짧은 시간 훈련, 개체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5분 동안, 10분 동안 각축보행 훈련을 할 때 5분, 10분 훈련하고, 좀 길게는 20분 정도 훈련을 하고, 또 좀 오랫동안 쉬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이와 훈련은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놀이를 오랫동안 하게 되게 되면 또 잘못하면 어떤 신체적인 흐름이 깨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든 훈련이든 개인 눈높이에 맞게 짧은 시간 동안 자주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반려견 교육 훈련에 대한 사랑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3번, 즉상즉벌은 훈련 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가 정답이 되겠죠. 훈련 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항상 그 즉상즉벌의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를 넘어가서 보게 되면 반려견의 각축보행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각축보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측면에서 각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을 각축보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죠. 이 목줄, 리드줄에 끌려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끌려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서열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반려견이 산책시키는 분보다 서열이 높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주인보다, 사람보다 앞서서 나가는 겁니다. 무리 생활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개체가 가장 앞서서 달립니다. 그것이 무리동물의 특성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족은 무리예요. 개의 입장에서 자기가 서열이 높기 때문에 앞서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열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교육 훈련 중에서 긍정 강화 훈련이 있고 어떤 복종 훈련식의 교육이 있는데, 복종이라는 것이 뭐 강압적으로 복종을 시키고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서열을 인지를 시켜주는 교육을 복종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긍정 강화를 시켜야 될 때가 있고 복종 훈련을 시켜야 될 때가 있는데, 보통 서열이 형성되기 이전에 우리가 유년기, 그 신생아기부터 해서 이제 애가 성장하면서 그때는 이 긍정 강화 훈련을 위주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서열 형성기에 돌아서 한 1년 정도 그 개체가 태어나서 1년 정도 되면서부터, 서열 형성기 정도 되면서부터 주로 이제 싸우면서 으르렁거리거나 밥그릇을 서로 뺏으려고 하거나 이럴 때죠. 그럴 때부터 서서히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서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가족 내에서 서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산책을 나갈 때도 주인보다 먼저 대문을 나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인이 나가고 뒤에 따라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서열 훈련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침대 위에서 절대 자기 못한다든가, 잘 때는 항상 자기의 하우스에서 자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바로 서열 훈련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훈련한 부분에서 각축보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각축보행은 사람과 왼쪽에서 나란히 걷는 것을 각축보행이라고 하고요. 주로 각축보행을 할 때는 양손으로 목줄을 잡고 왼손으로 짧게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왼쪽 무릎이 나갈 때 반려견의 어깨가 사람의 왼쪽 무릎과 일치하는 나란히 걷는 것을 각축보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처음에는 줄을 양손으로 잡고 개를 왼쪽에 앉도록 한다. 맞습니다. 양손 잡고 일단 걷기 시작하기 전에 왼쪽에 앉게 합니다. 자, 앉아, 기다려 라고 시작을 하죠. 2번, 훈련자보다 개가 반걸음 뒤에서 걷도록 훈련한다? 아닙니다. 뒤에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걷게 훈련을 하는 거죠. 앞서서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3번, 개를 컨트롤하는 것은 왼손이다. 맞습니다. 양손으로 목줄을 잡고, 리드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리드줄의 끝을 잡고, 왼손으로는 약 한 30cm, 50cm 개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짧게 잡고, 개가 다른 데로 벗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다고 부자연스럽게 짧게 잡아서는 힘들겠죠. 네,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짧게 잡고서 걷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통제하는 것은 왼손입니다. 자, 4번, 잘 따라 걸으면 왼손으로 개를 앉듯이 쓰다듬으며 잘해서 칭찬을 한다. 자, 즉상즉벌의 원칙. 자, 각축보행으로 잘 따라서 걷고 했을 때 주기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왼손으로 몸을 숙여서 가볍게 쓰다듬으면서 터치를 하면서 옳지, 잘했어. 이러한 칭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고양이 분리불안 증상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도망가서 숨는다. 도망가서 숨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고양이가 분리불안에 걸린 고양이는 개와 비슷합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필요 이상으로 과민하게 반깁니다. 와서 필요 이상으로 비비고. 그래서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혼자 있을 때 밥을 먹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혼자 있으면 시름시름 밥을 안 먹습니다. 사람이 오면 밥을 먹습니다. 그런 증상을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3번. 화장실에 가지 않거나 배변 실수가 생긴다. 예, 배변을 참는 애들도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자, 4번. 함께 사는 다른 동물을 이의 없이 공격한다. 그렇죠? 그런 개체에 따라 그런 개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리고 분리불안 걸린 애들이 다른 애들, 다른 개체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 다른 개체들을 이유 없는 게 아니라 공격합니다. 왜? 미워서. 또 화풀이 대상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본능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째 문제 보면 개의 문제적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훈련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 1번 훈련과 놀이는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게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칭찬과 야단의 비율은 8대2가 적절하다. 예, 가급적이면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야단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3번 어린 강아지일 때는 엄하게 훈육함으로써 리더성을 확립하도록 한다. 어릴 때는 엄하게 훈육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릴 때는 긍정 강화 훈련을 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좋은 기억을 많이 심어주고 올바른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스킨십을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잘못 훈육했을 때 얘들은 상당히 소심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훈련은 가볍게 하여 의욕과 만족감을 생기게 한다. 맞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면 시소 평균대, 튜브 터널, 허들 등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반려견 스포츠는 1번의 어질리티, 플라이볼, 로아커싱, 프리스비. 1번 장애물 통과 어질리티입니다. 플라이볼, 프리스비, 로아커싱은 똑같은 애견 스포츠인데 플라이볼은 반려견이 달려가서 일정한 지점에서 특정 물건을 눌렀을 때 공이 튀어나옵니다. 그거 물고 오는 그런 스포츠고, 프리스비는 원반 던지기, 로아커싱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토끼 모양 장난감을 그 기계로서 달리게 해서 쫓는 달리기의 어떤 스포츠입니다. 자, 그래서 장애물 경주가 바로 어질리티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서는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 과목에서 펫 매니저 과목의 평가 영역과 기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